총알은 이미 발사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김다혜는 강철 위에서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결정까지 3초, 움직일 시간 2초, 낯선 이와 죽음 사이에 방패가 될 시간 1초. 충격은 그녀를 옆으로 밀어냈고 목덜미뼈를 꿰뚫는 듯한 뜨거운 고통이 폭발하며 그녀는 방금 구한 남자를 덮쳤다. 그는 낡은 벽돌담에 널브러졌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그녀는 가죽 재킷을 입은 이 낯선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 자신이 쌓아 올린 고독한 성을 부수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총을 쏜 사람이 그녀를 알아봤다는 것을, 그의 총알은 둘 다를 향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옆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가 30년 전 사막의 전쟁에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운명의 실타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짜여 조여질 순간만을 기다린다. 토요일 오후 붉은 돌 상업지구는 찜통더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지난 세기부터 변하지 않은 상점계는 칼날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다혜는 주말 인파 속을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캔버스 가방은 식료품으로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집 작업대에서 기다리는 가죽 공예품들을 목록화하고 있었다. 38세 해병대 특수작전부대에서 12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제복 없이 자신을 찾아가는데 3년이 걸렸다. 아프가니스탄 도로변 폭탄 테러로 생긴 턱에 흉터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알아챘다. 주차된 차량들의 배열에 이상이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반사광이 보였다. 시야 가장자리에서 표적을 포착했다. 모퉁이 식당 밖에 서서 커피를 들고 있는 키 큰 남자. 가죽 재킷 뒤에 날개 달린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 철혈 형제단이었다. 패치를 보니 두목이었다. 그림자 속의 남자가 팔을 들었다. 김다혜의 몸은 머리가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움직였다. 세 걸음 만에 가방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고 귤이 흩어졌다. 손바닥으로 오토바이 폭주족의 흉고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총이다. 그녀가 외쳤고 총소리가 천둥처럼 오후의 정적을 갈랐다. 어깨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몸이 반쯤 돌아갔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텼다. 오른손은 이미 상처 부위를 누르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며 나왔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엎드려 숨고 의자는 콘크리트 바닥을 긁었다. 총을 쏜 사람은 이미 상점과 골목길로 도망치고 있었다. 엎드려 있어. 그녀는 자신이 밀어낸 남자에게 명령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충격과 이해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단독 범행, 깨끗한 사격, 아음속 탄환, 추가 사격 없음. 어깨에서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술적 평가는 계속되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작위 공격도 아니다. 표적을 정한 공격이다. 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험상궂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50대 후반,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빙하처럼 차가운 푸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말이었다. 김다혜의 호흡은 전투훈련 때처럼 침착했다. 반사광을 봤어요. 총구, 햇빛, 충격이 시작되면서 말수가 줄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나이든 폭주족은 조심스럽게 가죽 조끼를 벗어 놀랍도록 부드럽게 그녀의 상처에 눌렀다. 나는 강승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내 목숨을 빚졌군요. 김다혜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김다혜입니다. 그냥 직업적인 배려라고 해두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알아챈 것은 강승준의 눈빛이었다. 감사함과 함께 엄숙한 맹세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가 사는 세계에서는 빚은 피로 갚고 영원히 기억한다. 그녀를 구급체 싣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리를 힐끗 보았다. 강승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굳건한 자세로 모든 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붉은돌 병원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다. 김다혜는 진찰대 위에 누워 의료팀이 상처를 살피는 동안 기다렸다. 깨끗하게 관통했고 주요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고 젊은 의사는 말했다. 김다혜는 속으로 비웃었다. 진통제를 드릴게요. 의사는 처방전을 쓸 준비를 하며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는 안 돼요. 김다혜의 거절은 즉각적이었다. 이부프로펜보다 강한 건 안 돼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김다혜 씨, 이건 심각한 외상입니다. 상당한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장의 부상 후 마약 의존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은 안 돼요. 그녀의 차트를 보며 의사의 눈에 이해가 스쳐 지나갔다. 해군, 12년 복무, 해병대 군의관. 그의 태도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저보다 외상치료 경험이 더 많으시겠네요. 환자복 위로 보이는 흉터 조직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기술, 행운, 신의 섭리가 삶과 죽음을 갈랐던 순간들의 기록이었다. 의료팀이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다. 30대 중반, 짧은 스포츠 머리, 제복을 벗고 다른 제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의 조심스러운 자세였다. 김민준 경사입니다. 김다혜 씨, 총격 사건에 대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김다혜는 군인처럼 정확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시간, 장소, 총격범에 대한 상세 정보, 행동 순서, 낭비되는 것도 과장되는 것도 없었다. 총격범이 총을 쏘기 전에 알아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민준 경사가 물었다. 총구에서 반사되는 빛. 파병 때부터 몸의 밴 습관. 뭔가 패턴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강승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를 아셨습니까? 만난 적 없어요. 위협을 보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김민준 경사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군 복무를 하셨군요. 육군에서 이라크에 2번 파병됐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군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 지나갔다.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형제애였다. 당신이 구한 남자 강승준 씨는 지역 철혈 형제단의 두목입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모범 시민은 아니죠. 김민준 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다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총알을 피하도록 밀어내기 전에 그의 신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총격범은 경쟁 관계인 사막 살무사 클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달 동안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김다혜가 대답했다. 저는 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준 경사가 떠난 후 김다혜는 창가로 갔다. 최소 12대의 오토바이가 병원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었고 폭주족들은 숙련된 듯 일제히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승준이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20분 후 당황한 간호사가 들어왔다. 김다혜 씨,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 명입니다. 강승준 씨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그 사람만요. 강승준이 들어왔을 때 그는 삭막한 배경 앞에서 더욱 거대해 보였다. 그는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장미보다는 이게 당신 취향에 더 맞을 것 같아서요. 그가 침대 옆 탁재꽃을 놓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 왔어야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움직임에서 예전에 입은 부상이 느껴졌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쳤을 겁니다. 그게 제 본성이 아니에요. 군인, 해군 군의관,
12년 복무, 3번 파병. 강승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전장을 누비던 사람처럼 움직여요.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평가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당신을 쏜 남자. 김다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군지 아시죠? 알아보고 있어요. 사막 살무사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주로 마약이죠. 우리는 그 더러운 일은 안 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마약은 취급하지 않고 우리 지역 사회를 보호합니다. 사막 살무사는 달라요. 10대들에게도 팔고 더 강한 마약을 들여오죠. 분비는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쏠 수 있는 놈들이에요. 이제 당신을 개인적인 문제로 삼았군요. 그래. 그 한 단어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승준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요. 밤낮으로. 형제단은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 클럽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강승준 씨. 승준이라고 불러요. 그가 정정했다. 그리고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빚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총격범을 찾을 때까지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게 해줘요. 그가 떠난 후 김다혜는 침묵 속에 앉아 명함을 생각했다. 그녀는 성인으로서 의무, 명예, 봉사라는 신념을 따르며 살아왔다. 강승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같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어떤 빚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자신을 매라고 소개한 남자는 전직 육군 레인저였다. 그는 정확하게 오토바이를 조종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익숙한 것이 있었다. 참전 용사들이 전쟁 지역에서 돌아와서도 보이는 과도한 경계심이었다. 사이프러스 거리에 있는 소박한 임대주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욕실로 직행해 피 묻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었다. 붕대는 잘 붙어 있었지만 붕대 주변 부위는 붉게 변해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한 이후 3번째 전화였다. 김건우는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외동딸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침착함을 잃을 것이다. 아빠. 김건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된 거냐? 깨끗하게 관통했고 왼쪽 어깨입니다. 큰 손상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질문에는 해병대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원사로 전역한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다혜는 철혈 형제단과의 연관성을 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폭주족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일 집에 갈 거냐? 그러려고요. 당신이 멀쩡한지 확인해야죠. 진통제는 먹고 있냐? 마약성 진통제는 안 먹어요. 그냥 강력한 이부프로펜만요. 잘했다. 그 한마디에는 칭찬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김건우는 많은 해병대원들이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다. 오늘 밤 필요한 거라도 있냐? 괜찮아요. 푹 쉬세요, 아버지. 누가 늙었다고 하는 거냐? 충성 아버지. 전화를 끊은 후 김다혜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함을 좋아했고 군 복무를 마친 후 3년 동안 익숙해졌다. 그녀의 생각은 강승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졌다고 믿는 빚에 대해 생각했다. 1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김다혜는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법을 배웠다. 잘못된 신뢰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기술이었다. 강승준은 지휘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불법적인 외모를 초월하는 명예로움이 느껴졌다. 초저녁 8시 직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구멍을 통해 보니 보안관 사무실 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수진,
순경입니다. 데이비슨 보안관님께서 상황을 고려하여 당신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다혜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순경이 집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아챘다. 총격범을 식별하는 데 진전이 있었습니까? 김다혜가 물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데이비슨 보안관님께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냈다. 사막 살무사는 비교적 새로운 클럽으로 약 18개월 전에 이사 왔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곳에 자리 잡은 철혈 형제단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김다혜는 순경이 증가하는 긴장감, 영토 분쟁, 마약 밀매의 혐의, 공개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까지는 형제단은 법집행기관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순경이 계속 말했다. 그들은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지만 일반적으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사막 살무사는 다릅니다. 더 변덕스럽고 더 강한 마약에 연루되어 있으며 폭력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 중간에 끼인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승준은 구식입니다. 그는 빛과 명예를 믿습니다. 당신이 그를 구함으로써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순경이 떠난 후 김다혜는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갔다. 그녀가 소지 허가를 받은 권총인 시그사우어는 침대 옆 지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것을 침대 옆 탁자로 옮겼다. 밤이 되자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금속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 찰나의 결정 총소리, 마치 그녀가 칸다하르에서 겪었던 전투반사 신경을 붉은 돌의 메인 스트리트로 옮겨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총격전과 야전 수술에 파편화된 기억, 매드백을 요청하면서 상처를 누르던 기억, 젊은 해병 대원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확신할 수 없었던 기억들.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났다. 시트는 축축했고 코에는 화약 냄새가 맴돌았다. 어떤 빚은 갚을 수 없고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며 전쟁으로 갈고 닦은 어떤 본능은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는다. 일요일 아침은 사막처럼 맑게 밝아왔다. 김다혜는 다친 어깨 때문에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식탁에 앉았을 때 지역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 발생, 철혈 형제단의 두목을 구한 미스터리한 여자, 경찰이 정보를 수집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11시에 갑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GSJ. 강승준은 정확히 11시에 도착했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그를 알렸다. 김다혜가 문을 열자 그는 혼자였다. 김다혜 씨,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어깨는 어떻습니까? 움직일만 해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그녀는 좋은 손으로 커피를 따랐다. 강승준은 커피를 받아들고 구석에 있는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가죽 조각들이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솜씨가 좋군요. 그는 반쯤 완성된 권총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강승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참전 용사의 머릿속을 채우는 정적인 소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걸 가져다 주려고 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병원비가 금방 쌓일 겁니다. 클럽에서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부담하고 싶어 합니다. 김다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총을 쏜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 말에 김다혜는 집중했다. 그 남자는 제이크 포스터라고 합니다. 전직 육군이고 이라크에 2번 파병됐습니다. 6개월 정도 전부터 사막 살무사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김다혜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이 뇌리에 박혔다. 강승준은 그녀의 반응을 알아챘다. 아는 사람이군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2005년에 팔루자 근처 야전 병원에서 한 번 치료한 적이 있어요. 급조 폭발물 아이, 이 뒤로 인한 다발성 파편상이었죠. 그는 제14 낙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세상이 좁군요. 강승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사막살무사는 당신을 제거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강승준 씨, 승준이라고 부르세요. 그가 정정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기 분명한 총격전과 위협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마을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거죠? 보호, 우리 사람들이 당신 집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제 인생에 감시는 충분히 많았어요. 강승준은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받아요. 그는 열쇠에 고리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냈다. 비상 버튼입니다. 신호가 우리 클럽하우스와 매의 휴대전화로 바로 갑니다. 낮이든 밤이든 3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 같았다. 김다혜는 그 장치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현관 구멍을 통해 보니 보안관 사무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김다혜 씨, 리처드 데이비슨 보안관입니다. 방해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승준이 그녀의 어깨에 나타났다. 리치, 그가 인정했다. 승준, 보안관이 똑같이 대답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지. 두 남자는 복잡한 존경심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아니지만 낯선 사람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었다. 들어오세요, 보안관님. 그녀의 거실에서 역학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데이비슨과 강승준은 나이가 거의 같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수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데이비슨이 김다혜에게 말하면서 강승준을 시야에 두고 말했다. 하지만 형제단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 총알을 막아준 사람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강승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데이비스는 김다혜에게로 몸을 돌렸다. 김다혜 씨, 폭주족의 알려진 멤버들과 어울리는 것은 법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김다혜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실례지만 보안관님, 법적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든 제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그녀를 쳐다보며 다시 평가했다. 군 경력, 해군 해병대 군의관, 3번 파병.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내 아들도 군의관인데 펜들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생기자 긴장이 약간 완화되었다. 데이비스는 강승준에게로 몸을 돌렸다. 총을 쏜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제이크 포스터, 34세, 전직 육군, 2006년에 장교 폭행으로 불명예에 제대했습니다. 사막 살무사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로 함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승준이 말했다. 당신이 아마 모르는 것은 왜 그가 나를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는지입니다. 데이비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설명해 주시죠. 사막살무사는 붉은 돌을 통해 더 많은 제품을 유통하고 싶어 합니다. 주로 펜타닐이죠. 우리는 그들을 막고 그런 종류의 사업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터는 코브라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레이먼드 코브라 스틸. 데이비슨이 김다혜에게 설명했다. 사막살무사의 두목입니다.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고 이사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중폭행과 마약 밀매로 복역했습니다. 왜 그들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거죠? 김다혜가 물었다. 헌법적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김다혜 씨. 데이비슨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 법을 어기면 사건을 만들 수 있지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지역 사회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강승준이 덧붙였다. 아이들, 참전 용사,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지역에서 26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통계는 공중에 떠돌며 비난했다. 두 분 모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데이비슨이 잠시 후 말했다. 포스터는 어제 이후로 살무사 클럽하우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비어있고 오토바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죠. 강승준이 말했다. 살무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데이비슨이 김다혜에게 집중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개입으로 인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상황의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보안관이 떠난 후 강승준은 곤란한 표정으로 남아 있었다. 그가 옳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을 봤을 때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결과일 뿐이죠. 강승준은 마치 그녀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겹쳐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은 강철 같은 의지, 다른 사람과 위험 사이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 오늘 밤 클럽 회의가 있습니다. 강승준이 말을 이었다. 대응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당신도 참석했으면 합니다. 그 초대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왜요? 포스터가 나를 겨냥했지만 다음에 당신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집에 앉아 창문을 감시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몇 시에 가면 되죠? 8시. 매를 보내 데리러 가게 하겠습니다.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한 가지만 더. 클럽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쌍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서 당신에게 걸고 있습니다.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가 떠난 후 김다혜는 조용한 집에서 그녀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생각했다. 24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참전 용사로서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총격 사건, 폭주족,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마약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현명한 행동은 물러서서 법집행 기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다혜는 안전한 선택만 해서 3번의 파병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과 위험 사이에 자신을 두며 살아왔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지문 금고를 열었다. 시그사우어가 안에 깨끗하게 기름칠되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훈장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해군 십자 훈장, 동성 훈장, 퍼플 하트 훈장 등이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폭력이 돈이고 충성이 전부인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녀가 떠나온 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은 바뀌었고 지형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했다.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과 그들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다혜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